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필기시험 예시 문제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인 사용자 조사 분석 파트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사용자 조사 분석 파트는 이 서비스를 사용자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관찰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조사도 하고, 우리가 체험 조사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데스크 리서치. 먼저 데스크 리서치가 뭔지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야겠죠? 데스크 리서치는 말 그대로 여러분 책상 위에서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데스크 리서치의 반대말은요. 필드 리서치. 현장에서 하는 리서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드 리서치, 데스크 리서치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데스크 리서치는 책상 위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우리가 보거나 책에서 문헌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데스크 리서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데스크 리서치에 대한 수집 방법을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설문조사, 기억 설문조사, 니은 인터넷 자료, 디귿 언론 보도 자료, 리을 도서 논문 자료. 당연히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4번입니다. 설문조사는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1번 설문조사지를 뿌리고 그 설문조사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고 그 설문조사지를 받아서 직접 저희가 직접 직접 필드에 나가서 리서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데스크 리서치와 필드 리서치가 구분되어 있지만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조사는 우리가 진짜 직접 조사를 하는 걸 직접 조사라고 하겠죠? 그리고 간접 조사는요. 내가 직접 조사하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고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파트를 간접 조사라고 해요. 그럼 직접 조사, 간접 조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직접 조사라고 하는 것 아래에는 우리가 설문조사 직접 하는 거니까 사실 직접 우리가 전화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직접 관찰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접 한다 말 그대로. 그럼 간접 조사는 뭘까? 간접 조사는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술지를 본다든지 누군가가 해놓은 통계 자료를 다시 본다든지 그리고 온라인상에 있는 혹시 데이터베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DB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간접 조사예요. 직접 조사는 우리가 직접 인터뷰도 하고 우리가 직접 설계한 형태의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도 한번 해보고 관찰도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직접조사, 간접조사예요. 데스크 리서치, 책상 위에서 하는 조사고 필드 리서치,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앉아서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니은, 디귿, 리을. 인터넷으로 서치한다, 언론 보도 자료를 본다, 논문 자료를 본다,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된다는 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각적 모델은 뭘까? 보기를 볼게요. 디자인 리서치를 통해 얻은 결과는 리서치 모델로 시각화가 이루어진다. 이 모델은 다양한 경쟁 서비스 비교 분석이나 타깃, 소비자 포지셔닝 분석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자, 그럼 보기 볼까요? 1번 선형 플로우,
2번 원형 플로우, 3번 벤 다이어그램, 4번 2x2 매트릭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조금은 이제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선형 플로우가 뭔지 볼게요. 선형 플로우는 주로 우리가 선형으로 이렇게 어떤 직선 형태를 말하고요. 원형 플로우라고 하면요. 이게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이런 걸 원형 플로우라고 해요.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겨집합점에 있거나 합집합이거나 또 여집합이거나 이런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그럼 2x2 매트릭스는 뭘까?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게 정답인 줄 아셨을 텐데 2x2 매트릭스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두 개의 축을 나누고 여기하고 여기는 조금 다른 상반된 가치를 두고 여기하고 여기도 상반된 가치를 둬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조금 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2x2 매트릭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2x2가 많이 있죠. 아주 전통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혹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아주 저렴하거나 합리적인 비용 저렴하고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축을 좀 상반된 키워드를 두고요. 우리가 브랜드 같은 것들을 여기다 매칭을 시켜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동차 브랜드를 본다 하면 뭐 전통적이고 프리미엄의 고급이라고 하면 뭐 캐딜락이랄지 링컨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 좀 전통적이지만 저렴하고 합리적인 것들 이렇게 하면 뭐 포드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전통적인데 미래적인데 아주 프리미엄 고급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관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막 뜨는 모르겠어요. 테슬라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려나? 테슬라 미래적인데 저렴하고 좀 합리적이에요. 뭐 프리우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까요? 프리우스 정확하게는 제가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동차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식으로 2x2 매트릭스를 해서 어떤 브랜드의 포지셔닝 여기 보면 소비자 포지셔닝이라는 것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경쟁 서비스와의 비교 이런 것들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자동차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는데 우리의 브랜드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합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담아서 프리우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포지셔닝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고급이면서 굉장히 미래적인데 이 테슬라보다는 저렴하게 가볼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2x2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환경 분석을 위해 수행되는 현황 조사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자, 환경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문제였는데요. 아마 이걸 잘 접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많이 낯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 그 분석 방법론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PEST. PEST는 P political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 이슈. 우리가 이 PEST는 거시 환경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E는 이코노믹스. 이코노믹이죠. 경제적인 요소. S는 소셜일 것 같아요. 그죠? 소셜입니다. 사회적 어떤 환경.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T는 테크놀로지컬입니다. 기술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법적인 거, 세금이나 무역이나 관세나 정치적 안정성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코노믹은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나 금리나 환율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다양한 경제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인구 성장률이라든지 연령대 분포라든지 직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사회적인 문제, 고령화 이슈라든지 중장년층의 채용과 같은 그런 이슈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회적 어떤 요소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고요. 테크놀로지컬은 당연히 어떤 R&D, 기술, 새로운 기술의 혁신,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랄지 혹은 이제 자동주행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랄지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우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서비스를 둘러싼 환경 분석을 할 때 활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니은에 있는 STEEP.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STEEP는 첫 번째 S는 똑같아요. 소셜로지컬. 사회적인 이슈. 라이프스타일, 소비자 동향, 인구에 대한 부분, 소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T. 여기는 테크놀로지컬이 먼저 나와요.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인 신기술, 개발 속도와 관련된 거, 우리 기술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 첫 번째 E는 뭘까요? 먼저는 이코노미컬이겠죠. 경제적인 이슈. 그 다음에 두 번째 E는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죠. environmental입니다. 어떤 재료, 자원의 폐기, 배출 규정, 혹은 어떤 수명 주기, 그리고는 CO2 이슈, 이런 이슈들이 이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 보고요. 마지막에 P는 위에서 제일 먼저 나왔었던 폴리티컬,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STEEP 분석 방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C.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일단 환경 분석이 맞았어요. 3C는 C가 3개라는 의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company,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뭘까요? customer, 고객에 대한 분석. 세 번째는 경쟁사, competitor. 우리 회사의 자산이랄지, 우리 안에 자본이랄지, 우리의 어떤 주력 상품이랄지, 차별화 포인트랄지, 우리 회사는 어떤지 분석하고, 우리의 고객들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고, 우리의 경쟁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는 3C 분석. 또한
환경 분석이 하나의 방법론이고요. 사실 IPO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이 IPO를 우리가 상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상장 기업이 뭔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IPO 분석이라는 말이 있다면 이 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어떤 이제 전략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환경 분석과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보기를 대상으로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할 때 그 결과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에는 디지털 정보 약자와 초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보기만 보고 한번 볼게요. 1번 내비게이션 메뉴, 2번 사용자 멘탈 모델, 3번 대화 상자와 가이드 장치, 4번 온라인 도움말과 상세 레퍼런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내비게이션 메뉴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길을 찾는 것이고 이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면 디지털 정보 약자나 초보자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이거는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오케이. 사용자 멘탈 모델. 사용자 멘탈 모델이 무엇이냐면 사용자가 이 제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굉장히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터치 스크린이에요. 터치 스크린이 라는 것이 손가락 끝에서 이 핸드폰 안에 어떤 센서에게 다 전달이 돼서 이게 이렇게 눌려지고 누른 것이 반응이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고객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보다는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손을 갖다 대고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제품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기술적인 관점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멘탈 모델에서부터 접근한다라고 하는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역자나 초보자에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화상자와 가이드 장치. 대화상자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뭔가 오류가 났거나 혹은 이 다음 인터페이스로 넘어갈 때 어떤 창이 뜨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대화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안내를 잘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그 다음에 온라인 도움말과 상세 레퍼런스. 온라인 도움말과 상세 레퍼런스는 온라인 도움말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온라인에 들어가서 상세 도움말을 읽어보라고 안내하는 것이 이 초보자나 디지털 정보 약자에게는 사실 당연히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한다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디지털 정보 약자에게 직접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도움말 들어가서 보라고 한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상세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 다른 예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보여준다. 물론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결과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머지 세 가지에 비해서는 네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메뉴, 내비게이션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는지 그 메뉴를 좀 더 쉽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나 혹은 그 다음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대화 상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디지털 정보 약자나 초보자에게 필요하겠지만 온라인 도움말이나 상세 레퍼런스 같은 것들은 조금은 복잡하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이라 직관적으로 이제 이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더 어떤 서비스 경험적으로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옳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째. 다음 중 비디오 에스노그래피 인터뷰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디오 에스노그래피 인터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에스노그래피에 대한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스노그래피는 일단 어떤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인류학에서부터 온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화 안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상 안에 우리가 아예 들어가서 직접 같이 체험해보고 그 일상 안에서의 문화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이 있다면 그 원신 부족들과 함께 한 달씩 두 달씩 살아보면서 그들이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지를 같이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라 했죠. 이럴 때 에스노그래피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비디오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면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기보단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관찰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있었던 모든 환경들을 찍어서 다시 또 보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죠. 인터뷰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볼게요. 1번, 관찰과 인터뷰는 사용자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관찰과 인터뷰는 사용자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집니다. 몰래 하는 거 아니죠. 사용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실제 공간에서 관찰한다. 실제 공간에서 해야죠. 가상 공간에서 하면 조금 왜곡이 있겠죠. 이미 정해진 질문지에 따라서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에스노그래피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해진 질문지에 따라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정해진 질문만 던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을 배치해서 연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조금 그 집 안의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한번 바꿔보기도 해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보기 위해서죠. 일단은 정해진 질문에 따라서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는 아니에요. 자, 5번 이렇게 됐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기 중에 사용자가 자신이 참여한 조사 과정에서 관찰한 것을 직접 기록하는 조사 방법들만 모두 고른 것은 자, 자신이 참여한 조사 과정에서 관찰한 것을 직접 기록하는 조사 방법 볼게요. 일단은 쉐도잉은요,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어떤 우리가 리서치하는 사람이 이 사용자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유저 다이어리. 유저 다이어리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우리가 제공해준 다이어리에다가 그 사람의 뭐 일상을 일기처럼 기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더 담아두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들을 쓰라고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어느 시점에 쓰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유저 다이어리는 기록하는 것이 맞네요. 자, 서비스 사파리. 서비스 사파리는요, 제가 직접 이 서비스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뭘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의 지금 감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체험하면서 기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하면서 기록하는 거죠. 리얼, 맥락적 인터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터뷰 가이드를 통해서 직접 1대1로 아주 심층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번까지는 3번은 기록하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것,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경청한 것을 기록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록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은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라서 여기는 경청한 것을 기록하는 거니까 인터뷰는 여기서 다른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모바일 에스노그래피. 모바일 에스노그래피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어떤 스마트폰을 제공해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경험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저희가 리서치를 하면서 카카오톡 안에다가 본인이 이제 듣고 느낀 것들,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로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록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서 요즘에는 핸드폰을 옛날에는 이렇게 그 종이 조사지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끼워가지고 펜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뭘 느꼈고 기록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게 어떤 환경으로 가면 굉장히 어색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 들고 서서 문자 보내는 게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자 보내는 것처럼 해서 기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좋은 것은 언제 기록했는지,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사진과 함께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방법, 관찰한 것을 직접 기록하는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1번은 관찰 방법이고 2번은 기록 방법, 3번은 체험 기록 방법, 4번은 경청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모바일 에스노그래피, 핸드폰에다가 기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미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사용자 대상의 면접 수행 빈도가 가장 낮은 조사 방법은? 실사용자 엔드 유저 대상의 면접, 사람 얼굴 보고 하는 면접 수행 빈도가 가장 낮은 것은 다이어리 연구, 로그 분석, 맥락 조사, 사용자 평가. 자, 그냥 사실 이거는 딱 보기만 해도 당연히 로그 분석이죠. 로그 분석은 웹사이트 방문자가 남긴 어떤 로그들, 언제 방문해서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고 어디서 얼마만큼 머물렀고 그리고 어떻게 나갔다, 뭐 이런 로그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이어리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이어리를 제공해주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세요 하고 그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고 난 다음에 다이어리 가지고 저희가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왜 이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대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맥락적 조사는 일단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면접 대면을 해야 되겠죠. UT는 유저빌리티 테스트, 사용성 평가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이 서비스나 어떤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평가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사용하게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걸 직접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대면을 합니다. 면접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로그 분석이 이거는 데스크 리서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접 수행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각적 모델은 S 디자인 회사가 5명의 면접자 100명 이상의 피면접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대규모 면접조사를 기획 중이다. 이를 통해 100명의 자료로부터 공동 유사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제 다 면접 방법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 100명 이상이고요. 대규모 면접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어떤 유사 의견 같은 것들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심층 면접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면접 자체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놓아야지만 이 100명의 유사 의견을 도출하기에 어떠한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면접이 맞는데요. 반구조적이거나 비구조적 면접은 아니어야겠죠. 구조가 없으면 이 100명의 유사성을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아주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 면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수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은 우리가 뭐 퍼실리테이터라고 한 사람 한 명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뭐 대표적인 그 시장의 뭐 사용자들이나 우리가 5명에서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좀 모아서 실제 사용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독특하게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 만나거나 이렇게 조금 그룹을 지어서 인터뷰, 토론 형태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기도 하고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5명,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퍼실리테이터죠. 촉진자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말을 잘 하게끔 유도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과 함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세션 초기에는 워밍업 및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를 부여받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게 느낌적으로 보면 되게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이 퍼실리테이터 처음에 이 사람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분위기가 좀 긴장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깨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워밍업 하거나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해본다고 한다든지 혹은 오늘의 나의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은 사람들이 유연하게 내 목소리 한번 내보는 그런 거를 당연히 합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때는.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혼자 지속적으로 발언권을 독점하고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려는 빅마우스를 상시 경계해야 한다. 꼭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 하다 보면 성향상 내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난 내 말은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빅마우스는 우리가 빅마우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만 말하지 않게끔 이 퍼실리테이터가 굉장히 잘 조율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시장 전체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이 허락되는 한 최대 인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니에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5명 정도가 항상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아도 5명에서 6명 그 이상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지방방송 같은 것들을 막 하시기도 해요. 자기네들끼리 다른 얘기들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말하고 있을 때 제대로 듣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4번 볼게요. 세션 참여에 소극적이고 침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보이는 참여자에게 의도적으로 발언권을 주면서 대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퍼실리테이터는 말 그대로 촉진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막 이끌어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조금은 소심해서 땀만 흘리고 계시는 분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면서 이 대화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3번이 답인 거예요.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인원,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어떤 집중도를 흐릴 수 있기 때문이죠. 10번. 보기 중 심층 인터뷰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오. 자, 심층 인터뷰 방식의 특징. 기억. 사용자가 친숙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진행한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조사자의 관점에서 사용자 행동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자의 관점에서가 아니고요. 사용자의 관점에서. 그죠? 이 관점 자체는 사용자로 가야 합니다. 조사자의 자기의 관점과 어떤 본인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리서치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동, 사용자의 관점에서가 맞는 말이겠죠. 사용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떤 리서치가 아니고 판촉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조사자의 관점에서 이런 게 더 좋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관점을 계속 주입하면서 인터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디귿 볼게요. 개방형 조사 방식을 사용한다. 자, 당연히 개방형 조사 방식을 써야겠죠. 자, 개방형 조사 방식과 반대가 되는 거가 뭘까요? 개방형과 반대는 당연히 폐쇄형이겠죠. 폐쇄형과 개방형의 차이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폐쇄형. 오늘 당신이 먹은 점심 식사는 무엇이었습니까? 1번 김치찌개, 2번 된장찌개, 3번 제육볶음.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아니면 개방형은 이렇죠. 오늘 당신의 점심 식사는 어떤 메뉴였습니까? 주간식. 대부분 이런 걸 이제 묻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당신의 점심 식사는 어떤 맛이었습니까? 맛있었다, 매웠다, 짰다, 싱거웠다.
개방형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했죠. 당신의 오늘 먹은 점심 식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오늘 당신이 먹은 점심 식사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게 개방형 조사 방식이에요. 당연히 심층 인터뷰를 할 때는 모든 어떤 질문을 열어놓고 해야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활동을 조사자 앞에서 시연하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법도 우리가 잘 유도만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어떤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를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활용할 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시연하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할 때는 조금 더 사용자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이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진 방법을 다 활용해야 돼요. 내가 조사자가 조사하는 사람이 계속 개입을 한다거나 어떤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본인의 어떤 관점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사용자 조사 분석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다음 3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